87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형으로 쌤이 기준으로 풀고요. 감독관 확인번호가 1580. 네. 주식회사 미래전자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 6기 회계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자, 2019년도 입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여기 전산에서 일반전표 입력을 먼저 띄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이제 1월 20일 날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에다가 우리가 900만 원만큼을 15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하기로 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이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빌려주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은 900만 원 나가는 거죠.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보통예금 대변에 나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5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1월 20일이니까 15개월 후면은요, 내년 몇 월 달? 한 4월 달쯤이 되겠죠. 4월 20일 날. 그쵸? 그럼 내년 4월 달이니까, 자, 내년 4월 달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4월 달 이후에는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제 1월 20일인데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차변의 계정과금보다 대여금 계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답이 참고로 두 가지였는데 장기 대여금하고 단기 대여금 둘 다 맞다고 해줬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은요. 단기 대여금이 맞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이 맞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대여금이 장기냐 단기냐를 따지는 기준이 뭔데요?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맞죠? 보고기간 종료일 다른 말로 뭐죠? 그 연도의 결산일이에요. 그러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단기냐 장기냐가 판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는 1월 20일 날 빌려줬지만 단기냐 장기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번 연도의 결산이거든요. 12월 말일 날. 그러면 12월 말일 날 입장에서 내년 4월 달이면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면 4개월이면 1년 이내이니까 단기 대여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단기 대여금 900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 대여금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단기 대여금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장기 대여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문제가 오류가 있는 관계로 모두 정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하고 장기 대여금 둘 다 모두 정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기 대여금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미안합니다. 다음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결산일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원칙대로 간다면은 자 1월 20일 날 분개해 드릴게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고 얼마 900 그리고 차변에는 이 아이를 단기 대여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누구 대한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장기 대금 아니에요. 다음에 이렇게 문제 나올 때는 단기 대금입니다. 별표. 자, 아무튼 출제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월 17일 날에 1월 15일 날에 자기 주식 400주를 135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그럼 이 중에 300주를 주당 5,700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의 주당 임명가액은 5,40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계산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취득 당시에 단가 한번 그려볼게요. 단가. 그럼 그 당시에는 135만 원치를 사왔는데 이게 몇 주란 얘기입니까? 400주이죠. 그럼 135만 원에서 나누기 400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장당 얼마? 3,375원이다 그 얘기예요. 한 주가. 그쵸? 근데 이 중에서 몇 주? 300주만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3,375원에서 곱하기 뭐 한다? 300주를 곱하면은 토탈 얼마? 101만 2,500원치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35만 원 중에서 101만 2,500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 101만 2,500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돈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이 300주를 주당 5,700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300주하고 5,700을 곱하면 그 금액이 171만 원이거든요. 자, 이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던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17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101만 2,500원짜리를 171만 원에 팔았으니까 69만 7,500원 벌었잖아요. 이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17일 날에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갑니다. 300주가 나갔으니까 300만 원에 300주에서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아까 101만 2천원이었다 그런 얘기죠. 2,500원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얼마? 얘는 101만 2,500원이 아니고 171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69만 7,500원 벌었죠. 그럼 얘가 대변에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근데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수익 발생은 대변이 아니죠. 얘는 자본이에요. 얘는 뭡니까? 자본 잉여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의 증가, 자본 잉여금이니까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월 25일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업무 중에 가나분식에서 다음의 신용카드 매출연표로 결제했습니다. 거래 현재 가나분식은 간이 과세자이고, 자, 여기에 체크하세요.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자, 보니까 가나분식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신용카드를 10,000원치를 썼다는 얘기죠. 10,000원치. 그쵸? 그럼 10,000원만큼이 복리후생비예요. 뭐였습니까? 출장 가가지고 분식집에서 밥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그냥 뭐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복리후생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계는 자, 조금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밑에 있는 답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죠. 자, 영업부가 썼으니까 800번 때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카드를 껐죠. 그럼 대변에 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우리 카드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연표 2월 25일 날에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영업부가 썼으니까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대변에 카드를 껐으니까 외상이죠. 근데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죠. 자, 요 미지급금은 무슨 카드? 반드시 거래처를 카드로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카드가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미지급 비용도 당시에는 맞다고 해주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미지급금으로 가도록 하죠. 풀이는 끝났고요. 가끔씩 이제 학생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이거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결제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매출연표에다가 분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간이가세자한테 우리가 지출한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간이가세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자인 건 알고 계시죠? 그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간이가세자한테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냥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했다는 얘기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끔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간이가세자한테는 우리가 카드를 끌고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은 매입의 카드 과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제 4번입니다. 3월 21일 날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 기여형의 1,000만 원만큼 제조 500, 판매 500을 당회사에 보통예금에서 이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다가 맡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그 연금 부담금을 은행에다가 맡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면 이 퇴직연금제도 기억나시죠? 예,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다. 자, 확정기여형은 은행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맡기는 순간, 그쵸?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고 했죠. 직원들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확정급여형은 은행에다가 맡기면은요, 직원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통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분개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문제는 확정기여형이니까 자변에 뭐 퇴직급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변에 그 보통역으로 위치를 했으니까 자, 3월 21일이죠. 문제는 보고 있죠. 네. 3월 21일 날 21일이죠.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자, 얼마 나갔습니까? 대변에 1,000만 원 나갔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퇴직급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근데 제조에 500이고 판매 500이니까 퇴직급이라고 하는 비용을 쓰더라도 500번대 비용으로 얼마? 500을 분개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차변에 800번대 비용으로 얼마? 500을 분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급여형에 가입을 했으면은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11월 10일 날 당사는 액면가액 1주당 만원인 보통주 1000주를 일주에 12,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이 없답니다. 다행이죠. 자,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인 발행 자금하고 혹시나 초과금이 나온다면 퉁쳐야 되겠죠. 서로 상계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분개 볼게요. 자, 일단 주식을 발행하다 이 말 나오면은 무조건 대변에 뭐죠? 자본금으로 분개하죠. 그렇죠? 자본금의 공식이 뭡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이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1000주이고 액면가액은 얼마? 10,000원이니까 10,000원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자본금이 대변에 1,000만 원만큼 증가한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 회사는 1,000만 원만큼을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얼마? 1,000만 원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1주당 12,0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은 보통예금 납입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은 얼마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1,000주 곱하기 12,000원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 회사는 이제 1,200만 원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뭐예요? 증자,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럼 1,200만 원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지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없죠? 그럼 우리는 일단 그래도 액면가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200만 원 벌었죠. 그러면 200만 원이 뭐가 된다?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0이 들어왔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어떻게 했다? 50만 원만큼 현금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개할 때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분개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먼저 분개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한테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 현금 50만 원만큼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순액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나는 1,000만 원만큼의 주식을 발행했어요. 액면가를. 그런데 들어온 돈은 얼마였죠? 1,200이 아니에요. 왜? 1,200 들어왔지만은 주식 발행비 50을 내가 현금으로 주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50이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 발행비는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죠. 별도의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고 발행 가액에서 뭐 한다? 차감한다는 얘기예요. 발행 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결국 1200 받았지만은 50을 썼다는 얘기는 1150에 발행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1150만큼만 나한테 돈 들어온 거니까 실제로 이익은 200이 아니라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그쵸? 초과금이 얼마가 되는 거다? 15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할까요? 자, 정리하면서 분개보죠. 자, 11월 며칠 날, 10일 날 일단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죠. 액면가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습니다. 1주당 12,000원 발행했으니까 1200만 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200을 벌었다.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주식 발행비를 다시 50만 원 현금으로 주었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마? 50이 나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한테 들어온 돈은요. 1200이 아니라 1200에서 50을 뺀 1150이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1150 들어왔으니까 150만 벌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대변의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 없애버리고 맞죠? 그러면 150에서 30을 뺀 나머지 120이 대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런 내용까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일반증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마감을 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에서 매매 실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매매 실현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매매 실현표는 유형 선택만 잘하면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쌤이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4월 11일 날 회사 판매관리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을 했고요. 구매 대금 165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포함이에요.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그러면 매입의 카드 과세가 되겠죠. 비품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50만원이고 부가세는 15만원이니까 합계가 165만원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전산을 띄우겠습니다. 매매시험표 띄우시고요. 일단 날짜가 며칠입니까? 네, 4월 11일이죠. 자, 4월 11일로 갈게요. 네, 유형 선택은 매입하고 카드를 받았으니까 카드 과세 57번입니다. 품목은요, 업무용 뭐 PC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 한번 보세요. 뭐 문제에서는 뭐 별 다른 말이 없죠. 그러면 그냥 컴퓨터라고 할게요. 자, 문제 보고 있죠? 자, 공급가액은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65만원 적어요. 그러면 150에 15만원 잘라주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다? 컴마트. 그리고 엔터 치니까 커서가 여기 오죠. F2 누르고 무슨 카드? 하나카드. 체크하고 분계는 카드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사온 게 맞습니까? 아니요. 비품 사왔죠. 그럼 들어온다 차변에 비품 150,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대금 15만원. 그러면 대변의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165만원, 거래처는 하나카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카드. 네, 2번입니다. 4월 22일 날 국내 체류 중인 앤드류, 현재 국내 호텔에 200일째 거주하고 있고요. 제품을 22만원만큼 공급 대가랍니다. 대가, 대자, 금액이 크니까 대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하였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뭐죠? 돈을 쓴 거니까, 미안해요. 판매했죠. 그럼 팔았으니까 매출에, 현금 영수니까 현금 과세가 되겠죠. 그럼 매출의 현금 과세 분개로 갑니다. 4월 22일입니다.
매출의 현금과세 몇 번? 22번이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품목은 제품 팔았죠? 제품. 그쵸? 자, 공급가액은 이게 22만 원이 공급됐다는 얘기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22만 원 적으면은 20만 원에 2만 원 잘라주죠. 거래처는요. 앤드류 나오죠? 자, 분기는 어떻게 할까요?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전액 현금 1번이죠. 그럼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는 받아가지고 나중에 국가에다 토스해야 되니까 부가세 수금 2만 원 맞고요. 차변에 현금 잘 들어왔네요. 끝입니다. 자, 3번. 자, 5월 9일 날에 수출업체인 영일에다가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 신용장 체크. 납품하고 팔았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관계안서를 발급했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관계안서 체크. 그건 이거 뭐예요? 납품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고 영세율 전자세관계안서 내국신용장 나왔으니까 매출의 영세가 되겠죠. 대금은 아직 결제받지 못했답니다. 외상이죠. 그러면 세관계안서를 좀 보고 갈까요? 잠시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조정했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있으면 아까 전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자, 이제 세관계안서 보니까는, 품목이 제품이고, 수량이 20개, 단가 150, 전체 3천만원. 이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9일로 하시면 되겠죠. 유형 선택은 뭐예요? 영세월 세관계안서니까 매출의 영세 12번 가야 되겠죠. 자, 품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고요. 수량은 몇 개? 20개. 단가 150만원. 공급가 3천만원. 맞습니까? 부가세 0이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거래처는 누구죠? 네, 01. 엔터. 자, 영세월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에 1번 체크해야 되겠죠? 자, 영세월 구분 갑시다. F2. 내국 시용장에 의해서 구매했으니까 3번이죠.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전액 외상이죠. 아직 결제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전산이 알아서 대변에 제품 매출 3천만 원, 자변에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분계를 잘 해주었네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4번입니다. 5월 16일로 가도록 하죠. 손해에다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550만 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체크. 통예금으로 수령했고요. 전자세관계안서 체크 발급을 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6월 10일 날에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뭐라? 자, 이 문제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제품 판매 계약만 체결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죠. 그리고 전자세관계안서 주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건을 6월 10일 날에 인도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절대로 대변에다가 제품 매출에 대한 분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은 만큼만 우선적으로 전자세관계안서를 발급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세관계안서의 선발급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대가를 받았으니까 세관계안서를 미리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관계안서를 발행했으니까 일단 5월 16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판매 계약이니까요. 내가 판단 얘기죠. 파는 거니까 매출이고요. 자, 세관계안서를 주었으니까 과세. 그대로 11번 오세요. 자, 품목은 누구죠? 자, 품목은 아직까지 제품을 판 게 아니니까 품목에다가 그냥 계약금 이렇게 분계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품이라고 분계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거는 품목이 채점도 상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이렇게 분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죠. 뭐 얼마? 500에 50만 원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선으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자, 전자상계안서니까 전자에 체크하고 이제 분계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보통 예금을 수령했으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잘 봐요.
내가 대변에 제품 매출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얼마? 500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이제 선수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은 500이고 대변에 부가세 소금 그대로 50만 원 맞습니다. 대신에 차변에 돈은 뭘로 들어온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돼요. 얼마? 550.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세운계환서에 대한 선발급에 대한 문제니까 제품을 판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품이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절대로 제품 매출로 분기하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분기합니다. 그렇죠. 선발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번 시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문제입니다. 7월 3일 날. 자, 우리가 이제 마케팅 부서에다가 업무용 차량 5인승 승용차 2,500cc. 그러면 8인승 이하이고 1000cc 초과니까 얘는 불공제 매입세액이죠. 자, 불공제 차량, 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죠. 자, K자동차에서 3,500만 원 부가세 별도의 취득을 했답니다.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전자상환계산서 체크 수치를 했고요. 대금은 취득세 224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7월 3일 거 공개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 매입을 하고 세운계약서니까 자, 7월 3일 날 원래는 매입의 과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수용차라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몇 번? 54번 불공입니다. 자, 품목은 승용차, 중앙단가 안 나와 있고, 근데 공급 가격이 얼마예요? 일단 3,500에 부가세 별도니까 3,500에 350이죠. 여러분, 취득세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로 금액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00하고 350 차값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 누구? K자동차. 영어를 쓰기 싫으면요. 그냥 자동차만 적으시면 나옵니다. 전자상환계산서 1번 체크하죠. 자, 불공제 사유가 해야 되는데 F2 누르고 몇 번? 3번에 비용업용 승용차. 다들 알고 있죠. 자, 분계는 3번에 혼합 갑시다. 왜? 차변에 내가 사온 게 원재료가 아니죠. 뭐예요?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량 운반구가 3,850이 맞지만, 그쵸?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얘를 여기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3,850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구입 시의 비용인 취득세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취득세도 자동차의 원가에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3,850만 원이 원래는 차값이 맞는 건데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224만 원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값은 4,074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쵸? 4,074만 원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억하세요. 4,074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3,500으로 분개를 했지만 취득세가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 금액까지 여기에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이제 자, 뭘 줬습니까? 보통예금을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는 거죠. 자, 얼마 나갑니까? 보통예금이 224만 원과 함께 주었으니까 전액이 다 나가는 거네요. 이런 전액 4,074만 원이 대변에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득세 224만 원만큼을 여기에 포함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그쵸? 공급가액은 대신에 얼마? 원래 차값을 적으시면 된다는 거.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매출 전표 입력도 마감을 하고요. 6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과 5번에 있는 부가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강의에서 쌤이 풀이를 하고요. 이제는 결산 문제까지만 풀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보죠. 결산 문제는 먼저 수동 공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알고는 있죠. 자, 자동 공개는 5가지,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가 있다. 자, 지금부터 수동과 자동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1번은 뭐죠? 네, 수동이죠. 자, 2번은요, 당연히 수동입니다. 자, 3번은요, 3번도 수동이에요. 자, 4번은요, 법인세가 되어 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이런 글자 보이면요, 자동이에요. 4번은 자동입니다. 그쵸? 자, 근데 5번이 있는데, 여러분, 5번은 이게 결산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잉여금 처분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잉여금 처분 문제 나올 때는요, 이거는 결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일단 먼저 스킵을 하시고, 1, 2, 3, 4가 결산이니까 1, 2, 3, 4번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번이 수동이고 4번은 자동이니까 자 1번부터 일반전표에다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날짜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풀기 전에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은 1급 때부터 계속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부가세가 1년에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1기는 다시 예정 확정, 2기는 예정 확정이 있다. 그러면 1기 예정 때 원재료 사오면은 부가세 대금, 얘를 제품으로 만들어 팔게 되면은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매입세액은 차변에 매출세액은 대변에 생기죠. 그러면 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기 예정으로 따진다면 1기 예정이 끝난 날은 언제입니까? 3월 31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3월 31일 날에 어떤 분기한다고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이 사라지는 상계 처리 분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미지급세금. 기억나시죠? 환급이 된다면 차변의 미수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납부 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납부 분기는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면서 대변에 그만큼 돈을 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계 처리 분기 하라 그러면은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죠. 차변에 뭐 부가세 수금, 대변에 부가세 세금, 미지급 세금. 납부 분기 하라 그러면은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 대변에 현금. 그쵸? 요거 그냥 아예 통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부 문제는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날 부가세 대금과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한다. 거래처는 입력하지 마라. 그럼 이 분계는 결국 어떤 분계이죠? 부가세 대금과 예수금을 정리하라는 분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상계 처리 분계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정답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금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 있고 부가세 대금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하면 됩니다.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 문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 2천만 되어 있죠. 여기다가 2천만 원. 그럼 대변에 이제 뭐 사라진다? 부가세 대급금이 사라지죠. 매입세액 얼마? 자, 매입세액은 공제 받는 거죠. 네, 1,800만 원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은 200이고 2,000이고 또 공제받을 세액은 얼마야? 1,800이죠. 그렇죠. 그러면 2,000에서 1,800을 빼면은 200만 원만큼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원래 답은 뭐예요? 다음 달 25일 날 내는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 200 이게 답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 조심하세요. 별표. 자, 이제 별표입니다. 왜 별표인가 하면은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그 12월 31일 날이면은요. 2기 확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1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결산이. 그럼 2기 확정이기 때문에 2기 확정에 대한 상해처리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정신고 시에 우리가
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게 20만 원, 200만 원만큼 있는데 이 200만 원만큼을 환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퉁쳐가지고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계에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 공제 못 받으면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빼고 나머지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있어요? 200이 있다는 얘기예요. 200이. 근데 이 미환급세액은 일기 예정 때 분기 어떻게 했을까?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예정신고 때 이렇게 분기했겠죠. 지금처럼 차변에 뭐다?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상계 분기를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가세 대금이 많았다. 즉, 매입세액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될 세액이 200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정신고 때는 원칙, 환급이 안 되죠. 물론 조기 환급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급은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나중에 받아야지 하면서 미수금으로 분개해 놨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미수금을 분개했는데 지금 현재요. 확정신고죠. 그럼 확정신고 때는 미수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대변에 이렇게 사라지는 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돼 있죠. 그럼 요 200만 원이 무엇을 의미한다? 차변에 미수금으로 분개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금 해가지고 지금 확정 때는 매출세액이 많으니까 올해 매출세액이 200이 많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200을 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없었다면은 대변에 답은 뭐다? 미지급 세금이 200이 되겠죠.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대변에 뭐다? 미수금으로 200만 원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200이 정확히 내가 내야 되는 금액하고 똑같았으니까 내가 내야 되는 200에서 미수금 200을 빼면은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수금만 대변에 없애버리는 분개를 하면은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수금이 2,000, 대변의 부가세 대금이 1,800 맞죠? 그럼 매출세액 200, 2,000에서 매입세액 1,800을 빼게 되면은 200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미지급 세금이지만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미수금, 즉 미환급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걔를 대변에 어떻게 한다? 미수금으로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입니까? 정확히 200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200 해가지고 문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만 아니었으면은 미지급 세금이 200인데 얘 때문에 이제 미수금이 200 사라지고 요걸로 그냥 분개가 끝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를 잘 하시면 쉬운데 이해를 못 하시면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희말 현재 장기대여금 개정목 중에는 RET사에 외화로 빌려준 1,000만 원, 달러는 10,000달러로 되어 있죠. 이 계상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문제는 1급 때부터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장기대여금을 일단 받을 거죠. 그럼 받아야 할 돈이 장부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1,000만 돼 있죠. 그럼 나는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말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보니까 이 10,000달러가 1달러의 환율이 1,200원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돈 받는다면 1,200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달러가 올라가지고 1,200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받는다면. 그럼 200원, 200이 올랐으니까 나한테는 좋은 거죠. 이익이에요. 그럼 이익이니까 대변에 뭐다? 수입 발생. 이름은 외화 환산 이익이죠.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장기 대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를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1급 때 빈출로 나왔던 문제이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대변 먼저 할까요? 자, 대변에 돈 벌었다. 수익 발생, 외화, 환산, 이익. 자, 올라가지고 200만 원만큼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걸 차변에 뭐로 분개합니까? 그만큼 장기 대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다. 거래처는 누구이다?
RET. 영어로 R 쓰고 엔터. 그럼 ET 나오죠. RET. 이렇게 공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투자자산 코드 요거 체크하시고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여 하나의 점표로 입력할 것. 3점 문제이죠. 자, 요 3번 문제에다가요. 별표 하나 치세요. 예.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쵸? 쉬운 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제가 뭐 간단하게 여러분께 풀이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요, 절대로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 간단한 분계니까 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분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쌤이 분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회사명이 이제 주식회사 마인드인데 2018년도에 우리가 취직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은 2019년도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쌤이 검정색으로 분개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검정색으로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도에 그쵸? 자, 취득 시의 분개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불러볼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했다면은 그 당시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2,5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주고 사겠지.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온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그냥 현금을 줬다라고 가정합시다. 얼마? 2,500만 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2018년도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8년도 기말의 공정가액이 2,450만 원이죠. 그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하는 증권은 기말이 되면은 공정 가치로 항상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2018년도 자, 기말에 평가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기말에 이제 평가를 했다면 자, 이때 분계는 어떻게 했을까? 2,500만 원짜리가 2,450만 원 되었다는 얘기는 50만 원만큼의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손실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분계 어떻게 했을까? 대변에 그만큼 손실 났다는 얘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얼마? 50만 원만큼.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이할 우리가 차변에 뭘로 분개합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에서 손실 나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분개하죠. 그쵸? 자, 이게 차변 얼마? 50만 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알고 있죠. 절대로 손실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본의 감소죠. 왜? 기타 포괄 소득 누계액이잖아요. 기타 포괄 소득 누계액에서 매해파 기억나십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 다음에 뭐 파생 상품 이렇게 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기타 포괄 소득 누계액이기 때문에 차변의 자본의 감소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자, 2019년도에 기말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게 답이죠. 자, 쌤이 답은 어떤 색으로? 빨간색으로 공개할까요? 답은 빨간색으로 공개할게요. 그럼 이제 2019년도에 기말이 되었어요. 자, 빨간색 좀 그렇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너무 화려하다, 그쵸? 자, 그럼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기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2019년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기말이 되었는데, 이 기말에 다시 뭐 했다? 또다시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이 2600을 뭐랑 비교하죠? 당연하죠. 직전 연도의 기말의 공정가치와 비교하는 거죠. 맞죠? 그건 알고 있죠. 이때 평가할 때는 이제 취득가액은 무시하는 겁니다. 직전 연도의 기말의 공정가치와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직전 연도에는요, 2,450만 원이었죠. 당연하죠. 2,500에서 50이 줄었으니까 2,450이 장부의 가액으로 남아있겠죠. 근데 2,450만 원짜리가 이제 얼마 되었습니까? 2,600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얼마? 150만 원만큼이 드디어 증가했죠. 그러면 증가했으니까 이제 차변에 뭘로 분개한다? 증가한 만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기한다는 얘기죠. 얼마? 150만 원. 자, 그러면은 우리는 드디어 이제 올랐으니까 이 부분만큼을 대변에 이제 뭘로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대변의 정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분기하면 안 되죠. 왜? 자, 쌤이 항상 자본 거래는 얘기하는 게 있었죠. 자, 별표 3개 뭐였습니까? 자본 거래 이익과 그렇죠? 그다음 뭐 손실은 서로 뭐 한다, 상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비록 지금 우리가 이익이 150만 나왔지만은 작년 기말에 매도한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손실을 먼저 어떻게 해라? 그렇죠. 먼저 제거를 해버리고 이래죠. 제거하고 남는 금액을 이익으로 돌려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무조건 대변에다가 이익으로 분기하는 게 아니고요. 퍼스트 뭐다? 매도 가능 증권 맞죠? 뭐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이 손실을 먼저 대변에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대변에다가 어떻게 분기하자? 이익으로 분기하자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평가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된다? 150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50이 올라서 이익이 나온 건 맞지만 이익이 나오더라도 손실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평가이익으로 돌려라는 얘기죠. 근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이렇게 안 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서로 상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들은 자본거래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상기하고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과 상기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상기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된다? 예, 여기 파란색으로 분기한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분기하러 가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자, 차변은 뭐다? 매도강 증권이 올랐죠. 그럼 자산의 증가. 자, 투자자산은 여러분들 밑에 것은 알고 있죠? 178번대. 그래서 매도강 가능 증권 차변에 150만원 올랐고, 이만큼이 이익이죠. 자, 이익인데 대변은 뭐 한다? 퍼스트. 손실을 먼저 상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자본거래 손실을 먼저 대변에다가 없애버리라 그 얘기예요. 이익이 나왔으니까. 그쵸? 그럼 먼저 50만 원 없애버리고 나머지 100만 원 남는 걸 비로소 대변에 이익으로 받아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대변에 100만 원만큼을 분기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기를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대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150 올랐네. 근데 앞에 50만 원만큼 손실이 있네. 그럼 손실 퉁치고 나머지 100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분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하고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제 그러면 4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번은 여러분들 그 자동 분계이죠? 그쵸? 그러면 수동은 다 했다, 그쵸? 그럼 수동은 다 했으니까 이제 1, 2, 3번 끝났습니다. ES10 빠져나오고 이제 자동 결산, 결산자료 입력 클릭을 하도록 하죠. 엔터 치면은 1월부터 12월 나오죠.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단기 법인세는 850만 원입니다. 오케이, 체크. 근데 기말 현재 선납세금의 계정에는 법인세 이자 소득에 대한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소득세 합계 95만 6천 원과 법인세 중간연합액 345만 6천 원이 존재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산기 들어볼까요? 95만 6천 원이 선납세금이 현재 있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법인세를 낸 거죠. 세금을 떼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중간연합한 것도 얼마 있습니까? 345만 6천 원. 이것도 더 해야 되겠죠. 같은 선납세금이니까. 그렇죠. 그럼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41만 2천 원 나오죠. 자, 이 금액이
자동 결산의 맨 밑에 있는 알고 있죠? 예, 법인세 등의 요 선납세금 441만 2천 원 이 금액이에요. 그쵸?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죠. 법인세 문제 나올 때는요. 선납세금을 일단 먼저 오른쪽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내야 되는 법인세가 850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850에서 그렇죠? 곱하기 참 마이너스 얼마? 방금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입력했던 441만 2천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408만 8천 원이죠. 얘는 아직까지 우리가 내지를 않았죠. 그럼 이거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지금 우리는 미지급 세금으로 여기에다가 추가 계상액 자리에다가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건데 또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4088 000 하면은 85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퍼스트 선납세금, 세컨드 추가 계상액 기억하세요. 자, 다 했네요. 그러면 전표 위에 추가 누르시면은 예. 그러면 요 법인세 부분을요, 요 답안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분개해 주는데 이 분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전표 추가만 눌러주면요, 차변의 법인세 등 비용의 발생 850, 대변의 선납세금 사라지고 나머지 미지급세금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개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4번까지 결산 문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쌤, 5번은 어떻게 하죠? 자, 5번은 여러분들 결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수업 때 공부를 다 하셨다면 쉽게 입력할 수 있죠. 자, 먼저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띄워야 되겠죠? 어디에? 결산재무제표에 이거는 당기분을 띄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오죠. 그러면 처분 예정이 있는데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2020년 3월 15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0년 3월 15일, 15일이죠. 3, 왜 이러지? 자, 다시 할게요. 2020년 3월 15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정기 처분 확정일은 언제입니까? 2019년 2월 28일. 이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역들을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자, 보통주의 현금 배당이 있죠. 자, 현금 배당은 어디에? 현금 배당으로 가야 되겠죠. 현금 배당에 미지급 배당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2천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방금 주식 배당도 봤죠. 그럼 주식 배당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에 주식 배당 클릭해가지고 이게 다 얼마? 2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알고 있죠? 현금 배당의 10% 적립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현금 배당의 10%니까 2천만 원에 10%면 200만 원이죠? 그럼 요 200만 원만큼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문구에다가 클릭을 하고 요 칸에다가 200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박정 적립금 500이 있네요. 자, 요 적립금도 사박정 적립금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5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나올 때마다 그렇죠. 전표 추가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40번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자, 현 시간부로 결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 문제에서는요, 특히 1번하고 몇 번, 3번 문제 꼭 공부를 하시고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려워하시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제 3번, 5번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